네,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금요일이고, 한 8시나 되어야 사실 임상이들도 몸을 뺄 수 있고, 학생들도 수업이 있을 확률이 높고 해서 많이 오지 않을 거는 알고 있기도 했고, 사실 목적 자체가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오시는 것보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저녁에 오면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좀 나눠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워크숍을 하나 추가로 열었습니다. 원래 아이센스에 있던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그랬고,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연 이유는, 이제 틈만 나면 열고 있긴 해요. 틈만 나면 열고 있는데, 이유가, 한의사들한테 측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측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늘 또 오전에 사실은 이제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호흡기 국가참조표준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취과 교수님이 그 인공호흡기를 쓰잖아요. 마취하는 동안에. 인공호흡기를 압력을 조절하는데 기준이 없대요. 대충 얼마 압력 이하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서 있을 때하고 누워 있을 때가 당연히 다를 거고, 그러니까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마취할 때 그 호흡을 어떻게 유지시키냐면 기도에다 삽관을 해요. 그다음 삽관을 한 거를 부풀려요. 그래서 기도를 막아요. 그래야 이제 공기를 밀어넣을 때 공기가 다른 데로 안 새겠죠. 폐로만 쫙 가겠죠. 그래서 밀었다 빨았다 밀었다 빨았다 하거든요. 근데 이 빠는 힘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미는 힘이 세도 안 되고 세면 폐 섬유화가 오거든요. 폐포들이 다 손상을 입어서.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면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40바 이하면 된다고 그랬던가. 40바는 아니겠다. 40psi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40이라고 하시던데 그 이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했는데 자기 경험상은 20이면 충분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런 주먹구구가 있나?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데 마취과 의사들이 전혀 동조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처럼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한의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 있을 때는 음압이 걸리죠.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근데 누워 있을 때는 어때요? 내장이 횡격막을 위로 밀어 올리잖아요. 그 전립선 수술할 때는 거꾸로 45도를 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장이 오히려 폐를 누르겠죠. 그래서 그때는 압력이 훨씬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본인 경험으로 그걸 조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 시작하기 전에 체스트 PA 거의 루틴으로 찍지 않나요? 호흡 기능 검사만 해서 최대 호기량하고 체스트 PA로 폐 용적 구한 다음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누웠을 때 섰을 때 이제 몇 가지만 보정하고 나면 얼마 이상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굉장히 오래전에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안전 그 범위를 정했고 그게 그냥 루틴처럼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랑 비슷한 거죠. 어떤 면에서 제 친구들 중에도 마취과 의사가 둘이 있는데 약간 자기들이 한의학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경험으로 하거든요. 척수마취 찌를 때 어디쯤이 그 경막을 뚫고 들어갔는지 느낌으로 알아야 되고 더 찌르면 안 된다는 것도 느낌으로 알아야 되고 침을 놓을 때 우리도 그 침 놓을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여기 이쯤 임상하면서 여기 이쯤 했을 때 환자가 좋다고 하면 아 그런가? 다음번에 또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늘거든요. 임상할 때도. 그래서 그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진 않구나.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에서는 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점들이 있지만 아날로그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걸 사실 오늘 아침에도 느끼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제가 여기다 그 슬라이드를 안 넣었구나. 지금 의료 인공지능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발전하는 분야가 다 어딘지 아세요? 의료 영상 분야예요. 물론 영상 AI가 발달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예를 들면 조직검사 있잖아요. 병리학, 조직병리학. 병리 검사해서 슬라이드 한 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이 전립선 암인지 아닌지, 유방암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영상 AI거든요. 근데 조직검사 관련해서는 AI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논문만 몇 개 나오고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슬라이드 여기 넣었을래나?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안 넣었어.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엑스레이 CT MRI는 중간에 아날로그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영상 찍었어요. 어노테이션 돼 있어요. 끝이에요. 근데 병리학은 어때요? 조직 검사 하는 순간부터 에러가 물씬 들어가요. 내가 여기 티슈를 뽑아내니, 저기 티슈를 뽑아내니, 엑스레이 보고, 초음파 보고, 누가 인젝션 해가지고 그 티슈를 잘 떼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떼낸 거를 수백 장을 슬라이드 해가지고 어두컴컴한 방에 되게 좋은 모니터 놓고 병리과 의사가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여기 이렇게 해요. 그게 순수하게 인간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병리의 거의 오진율이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검사하고 안 되면 삼성병원 가고 안 되면 서울대병원 가고 하는 이유가 특히 조직검사할 때 그런 사태가 자꾸 나오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중간에 휴먼 에러가 낄 때마다 정확도가 미친 듯이 떨어져요. 이 뒤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휴먼 에러가 들어갈 여지가 최대한 적게 하면 할수록 AI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곳은 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 데이터부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ISO에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의 한 20% 정도는 ISO 일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한 10%에서 20%, 나머지 60% 정도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거의 대부분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한의학을 디지털로 변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I 시대가 와서 제가 하던 일이 마침 AI 시대에 딱 맞는 일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타이밍을 잘 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오늘 얘기할 거가 이쪽이에요. 측정 도구랑 방법을 표준화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측정량을 표준화해야 되고요. 영향량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맥진을 한다고 해요. 맥진은 너무 어렵다. 설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설진을 할 때 우리가 측정하는 게 뭐예요? 뭐 측정해요? 설태에 제일 첫 번째 보는 거, 홍설, 단몽설, 단백설, 홍강설, 청자설 하죠. 그거 뭐예요? 색깔이죠. 첫 번째 색깔이죠. 두 번째, 설태의 면적을 보죠. 혀에서 설태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두 번째랑 살짝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설태의 두께 보죠. 그다음 설태의 점도 보죠. 그 다음에 치흔의 강도 보죠. 그 다음에 설처멍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뭐냐면, 민감도를 보는 건데, 설처멍이 언제 생기냐면, 혀 끝은 항상 치아랑 충돌하는, 마찰을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설처멍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피부묘기증 비슷하게 되게 쉽게 긁혔을 때 되게 쉽게 벌징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처멍이 오는 사람들 심화학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화학염이 언제 제일 잘 오겠어요? 수면 부족 환자들이 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우리는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뭘로 측정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카메라로 측정하겠다. 설태 양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뭔가 표준 글계를 만들어서 뭐 1cm를 긁었을 때 나오는 양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설태가 뭔데? 라고 하는 거 정의해야 돼요. 설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때예요. 우리 피부에 있는 때랑 같은 건데, 설태가 많이 생겼다는 건 뭘 뜻할까요? 피부 각질 세포의 증식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예요. 증식하고 탈락하는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예요. 탈락한 양이 많았다고. 설태가 점점 줄어든다? 그 줄어드는 거의 끝판왕이 뭐예요? 경면설이잖아요. 설태가 없어져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경면설이거든요. 경면설이 누구한테 나와요? 소모성 환자의 거의 말단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비슷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이 되게 많이 드시면 혀가 써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다 그 경면설 환자들이거든요. 경면설이 언제 오냐면 설태가 탈락하는 속도보다 새로 자라는 속도가 늦을 때 와요.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세포 재생 주기가 길어진 사람. 세포 재생 주기 언제 길어져요? 노화로 길어지죠. 아니면 우리로 치면 기혈 양호가 되게 오래됐을 때 길어지죠. 경면설 오는 환자들은 피부도 되게 얇아요. 당연하겠죠. 우리 피부는 피부 위에 각질층이 유수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피부를 부드럽게 느끼거든요. 그거 벗겨지면 다 똑같아요. 할머니 피부처럼 이렇게 맨질맨질한 피부예요. 근데 그것들이 탈락하고 새로 쌓여서 여기에 낙엽처럼 쌓여있는 그렇게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맨질맨질하고 되게 얇은 피부가 되거든요. 이게 똑같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설태의 양으로 그 사람의 세포 재생 주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설태의 양이 많다? 뭔지 모르겠지만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세포 재생 주기가 되게 빨라져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한의학으로 얘기하면 열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혀 색깔이 빨갛다? 왜 빨갈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빨개져요, 이 멀쩡한 애가? 혈관이 팽창했겠죠. 모세혈관이 팽창했겠죠. 언제 팽창할까요? 제일 쉬운 게 염증이 있을 때 팽창하죠. 언제 창백해질까요? 술 먹어도 빨개지는구나. 모세혈관이 위축되면 당연히 창백해지겠죠. 혈액이 양이 줄어들었거나, 그래서 혈압을 강제로 올려야 돼서 혈관을 다 수축시켰거나, 혹은 정말로 혈액을 생성하는 속도가 늦어졌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혀는 창백해져요. 우리는 그걸 한증이라고 불렀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물리량과 관련된 생리학적 현상이고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리학적 현상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양량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측정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길이를 측정해요. 내가 이 물건의 길이를 재고 싶어요. 이 물건의 길이를 재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자가 철자야. 그러면 영하 2도일 때 잰 거랑 영상 30도, 40도일 때 잰 거랑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자가 팽창했을 테니까. 온도는 내 측정 도구에 영향을 끼쳐서 측정값의 변화를 주는 거죠. 우리가 혈압 잴 때 어떻게 해요? 앉아서 15분 이상 쉬고 말하지 말고 팔을 심장 높이로 재라고 하잖아요.
왜 앉아서 15분 이상 쉬라고 해요? 움직이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운동이 혈압의 영향량이라서 그렇거든요. 말해도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 이제 혈압의 영향량들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리적인 그것이 일어나는 생리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영향량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뒤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몰라서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설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뭘까요? 내가 설태의 양을 측정하고 싶어. 아니, 설태의 면적을 측정하고 싶어.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뭘까요? 어려우면 설태의 색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뭘까요? 이건 좀 쉽잖아. 조스바 먹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커피 마시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설태의 양에는 뭐가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설태가 벗겨져서 없어져요. 음식에 쓸려서 없어져요. 그래서 설태도 일주기를 가져요. 아침에 가장 두껍고요. 식사하고 나면 가장 얇아요. 그 다음에 다시 식사 전에 회복을 했다가 이게 쭉 반복되고 다시 제일 아침에 제일 두꺼워져요. 그래서 저 뒤에 제가 아마 넣었을 거예요. 식후 2시간이 평균적으로 최대 설태량의 70%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설태를 언제 쟀는지를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 설태 면적은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사실. 그러겠죠. 다 벗겨진 다음에 재거나 아침에 환자가 이거 닦고 와서 재면은 당연히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피부 각질의 두께를 재고 싶었는데 환자가 때를 밀고 와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프로토콜로 측정을 해야 하는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 측정값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또 하나 생각난 김에 여러분 이제 맥 학교에서 배우셨죠? 안 배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약간 망설여지긴 하는데 혹시 이제 선배들 맥 재는 거 봤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른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재는 사람 있고 이렇게 재는 사람 있고 저는 이렇게 재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재는 이유가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는 재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재는 게 뭐예요? 요골동맥의 반발력이죠. 그리고 이 요골동맥의 반발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당연히 심장에서 일회 박출량, 그 다음에 혈관의 직경, 총혈액량, 그 다음에 혈관 탄성, 혈관 노화도, 혈액의 점도, 그 다음에 말초순환 저항, 이런 것들이 이 맥진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에 팔을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럼 애과동맥이 어때요? 다치죠. 혈류량이 줄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애과동맥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는 약간 계란너비라는 표현 쓰는데 약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약간 벌리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살짝 기울여서 예전 선배들 보면은 요렇게 끼우른 맥진용 손목베개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 정도 하게 해요. 근데 저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상완 근육에 긴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측정하는 저도 편해요. 여러분 맥진 할 때 이건 너무 많이 갔다. 네,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제 내가 맥을 잴 때 뭘 재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주는 영향량을 어떻게 배제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표준 프로토콜과 측정 도구를 다 정해야 돼요. 얘기 나온 김에 절대 오른팔 맥 잰 다음에 왼팔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하겠죠? 애과동맥 다 다치니까. 환자 의자는 무조건 회전 의자여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돼요. 절대로. 이건 절대로예요. 아니면 환자가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돌돌이로 와서 이렇게 측정하든지. 당연히 아까 제가 호흡량 얘기했을 때처럼 앉아서 잰 맥, 서서 잰 맥, 누워서 잰 맥 다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순환 저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혈압도 달라지고. 그래서 앉아서 잰 맥으로 저희가 표준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비교하시려면 앉아서 재셔야 돼요. 누워서 잰 맥하고 비교하면 안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용어 표준화도 있어요. 요건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한의계가 배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용어 표준화하고 정보 수집 공유 시스템, 그 다음에 코딩 체계 이런 것들을 지금 한참 양방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의계는 왜 안 끼워주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안 끼워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라고 몇 번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조차도 힘에 붙여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인력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기기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표준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 침뜸 부항, 전침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전침 맞고 침 부러지는 사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전침기의 파장대를 통제하지 않았었고 이례전류량을 통제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ISO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도 표준이 필요하고 다른 이유로 또 표준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뜸이라고 제가 그래프 그려놓은 거 혹시 보이실 텐데 이게 그 뜸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거든요. 그 뜸의 발열 온도의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큰 거는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을 줬는데 아스피린 한 알이 어떤 땐 100ml였다, 어떤 땐 70ml였다, 어떤 땐 150ml였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아무리 수작업이라고 하지만 최대한 표준 편차 작은 거 사서 쓰시고요.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얘랑 요 두 개가 제일 표준 편차가 적습니다. D사와 S사. 동방이랑 서암이요. 이거 논문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그 디바이스 표준화도 하고 있고요. 일단 부항은 저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침용 초음파 만들었던 것도 우리가 침을 놓는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대체 어디를 찌르고 있는지 모르면서 침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영상으로 남겨서 침을 잘 놓는다는 사람이 정말 어디를 찌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학습해서 다음 사람도 좀 쉽게 배우게 하고 싶어서 사실은 침용 초음파를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조금 약간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좀 우리 한의학계의 침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 이론에 대해서 재정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래서 한방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 개발,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측정하는 값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이나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변증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들을 재정의하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거를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해서 AI 한의사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 그냥 생각난 김에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제 나갔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기허라고 우리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가 부족하다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했던 건데 기를 보호해주는 한약재들을 싹 모아서 그 한약재들 안에서 상호 공통적이면서 보기제가 아닌 한약재에 비해서 유니크한 애들만 뽑으면 보기라고 그걸 뽑은 다음에 걔의 생물학적 타겟을 찾으면 보기라고 하는 행위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나와요.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한 8, 이뮨이 한 2 정도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대사 경로에 손상이 일어났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대사가 안 돼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먹어도 맨날 피곤하겠죠. 간에 글리코겐 저장돼 있어도 끌어다 쓸 수 없으니까 피곤하겠죠. 혹은 뭐 지방산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육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하는 작업들이 안 되니까 항상 기운 없고 피곤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 경로를 다시 이어주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기 약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증이라고 불려왔던 행위들이 원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의미가 뭔지를 이제 찾는 작업들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고요. 아까 설진이라고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진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혀가 붉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했는지, 혹은 맥진도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 맥진에서 부맥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 찾는 작업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측정을 정말 잘 해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줘야 나중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부항 같은 경우도 이제 부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부항은 음압을 신체 표면에 인가해서 뭔가 생체 반응을 유도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혈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항기 안에 혈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요 PPG 센서를 넣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부항을 시술하게 되면 이게 그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이에요.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양이 현저하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연구하기 전에는 부항하면은 나쁜 피가 제거된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정맥혈이 부항을 뜨는 자리로 모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피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이 모이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물리 자극에 의해서 혈류순환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래서 산소가 포화된 그 혈액이 훨씬 늘어나고 심지어 부항 시술이 끝난 다음에도 증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항을 뜬다라고 하는 행위가 나쁜 피를 제거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걸 꺼낸다가 아니라 새로운 혈액을 몽땅 때려 붓는다 라는 쪽에 좀 더 가깝다. 당연히 노폐물은 제거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복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복진을 하잖아요. 복진이나 압통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누르고는 있는데 그 누른 거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레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층에서 얘가 통증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압력을 어쨌든 체표에 인가해서 내부 장기가 변형될 때 통증이 생기는데 그 통증의 유발 압력이랑 통증이 유발되는 깊이를 이제 측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측정량을 통증 유무, 가압력, 가압 깊이, 해부학적 구조물의 변형 정도로 정의를 하고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든 게 이제 요런 거예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압력 시간 그래프랑 깊이 시간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보시기 편할 건데, 예를 들면 이게 거리 시간 그래프예요. 이거 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압력 거리 그래프인데 거리는 이제 누르는 깊이예요. 누르는 깊이가 어느 정도 쭉 증가할 때 갑자기 압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요 전까지는 부드러웠다가 여기서부터 딱딱해졌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세요? 이런 테이블 위에 말랑한 스펀지를 놓고 제가 저 압통기로 이렇게 쭉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깊이가 쭉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도 같이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겠죠. 깊이가 증가할 때마다 스펀지가 점점 더 탄성이 강해질 테니까 압력도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여기에 닿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깊이는 증가하지 않고 압력만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2cm를 눌렀는데 어제는 예를 들면은 5N으로 눌렀어야 되는데 오늘은 3N이면 눌러지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더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죠. 반대로 어제 2N으로 눌렀을 때 5cm가 들어갔는데 오늘은 1cm밖에 안 들어간다. 엄청 딱딱해졌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존의 이 장비는 뭐냐면 이 압력 값밖에 측정을 못해요. 압통기, 재활학과 선생님들이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길이라고 하는 값을 넣은 거고요. 이게 이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했던 거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을 임상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CV10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감도 특이도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랑 정상인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라고 뽑은 건데, 근데 저희가 다시 해보니까 이건 뭐냐면 초음파를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건 정상인이고 이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거든요. 이 영상은 뭐냐면 초음파를 갖다 대자마자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위에요. 핑크색은 복직근, 빨간색은 복대동맥, 이 노란색이 버테브럴 바디거든요. 척추 몸통이에요. 그러면 정상 환자들은 쭉 누르고 이게 이제 아프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아프다고 얘기하기 1초 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초음파를 위에서 눌렀으니까 척추가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눌러서 척추 가까이 간 거예요. 이 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초음파 프로브로부터 척추까지 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가죽이 다 닿을 때까지 누른 거예요.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이거의 1초 전을 보면 이 파란색이 어때요? 위가 완전 짜부러져 있죠. 이 1초 전에 안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요때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통증에 기여한 장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사이가 통증에 기여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단순 근육통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너무 세게 눌러서 아픈 거예요. 요 옆에를 보세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예요. 요때 아프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요거 지금 이게 저기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넓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의 1초 전 어때요? 위가 아직도 한참 덜 눌렸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통증하고 설령 압력이 같았을지언정 전혀 다른 통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2N으로 눌렀을 때 아프다라고 한 것이 복직근이 버티고 있으면서 그 지방층염으로 아프다고 하는 건지, 복직근에 통증이 있는 건지, 복횡근에 통증이 있는 건지, 위가 짜부라지면서 아픈 건지, 그 밑에서 아픈 건지를 알고 싶으면 초음파로 보면서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요건데 요건 이제 해부도가 없어서 요 이제 초음파를 끼워서 거리랑 힘이랑 이 안에 이제 로드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임상연구용으로만 쓰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앞에 조금 사설이 좀 길긴 했는데 1시간 안에 끝내고 나머지 1시간은 실습하려고. 지금 요즘 이제 뭐 딜로이트나 이 가트너나 다 그 세계적인 IT 컨설팅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딜로이트 같은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Is your data AI ready예요. 그래서 너네 데이터 AI에 대응되어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는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사람보다 AI가 더 잘한다. 심지어 뭐 어떤 연구도 있냐면 AI 단독 진단하고 AI랑 의사가 같이 진단한 거 비교하면 AI 단독 진단이 더 정확해요. 이제 그런 시대까지 왔는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거든요. 첫 번째가 디지타이제이션이에요. 퀀타이제이션, 수치화.
그 다음에 오거나이즈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우리는 아직 1단계 하고 있다. 안색이 그 관홍이라고 여러분 차트에 쓸 거 아니에요. 음허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관홍. 얼마나 관홍해요? 얼마나 관홍한지 쓸 수 없으면 디지타이제이션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숫자로 쓸 수 없으면 AI가 그걸 가져다가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사실은 여기서부터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구조화된 데이터여야 하고 기계학습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여야 되고 최소한의 엔지니어링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가능한 데이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미숙아들을 인큐베이터 데이터, 심전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네가 감염이 오면은 거의 사망이거든요. 미숙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예측하는 AI를 요때 마이크로소프트일 거예요. 제 기억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었는데 자, 만약에 소스가 예를 들면 심전도, 심박률, 호흡률, 산소포화도, 진료 기록을 가지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CG 같은 경우는 각 시간별 초당, 마이크로 초당 채널별 전압값이에요. 원래 ECG는. 그 다음에 ECG를 한 번 차트에 옮겨 적으면 ECG 데이터를 분석해서 PR 타임은 1000 마이크로세크, QRS는 80 마이크로세크, QT 타임은 500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를 한 번 더 쓰면 롱 QT 신드롬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심박률도 어떻게 써요? 각 시간에 따른 심박 간격이겠죠. 얘가 한 번 더 사실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차원이 축소되는 건데 60bpm이라고 될 수도 있고 브레디카디아라고 될 수도 있겠죠. 호흡률도 시간에 따른 호흡량, 호흡속도, 호흡간 간격 등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30bpm이라고 하거나 타키프니아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산소 포화도도 시간당 산소 포화도 변이 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96%가 있고 insufficient라고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AI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거의 어려워요. 얘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ECG 심박률, 호흡률을 하는데 기기마다 측정 알고리즘이 다르고 파일 포맷이 다 다르다? 똑같이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영상의학은 AI가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근데 소변검사 저 뒤에 나와요. 제 이 슬라이드 뒤쪽에 나오는데 소변검사 데이터 가지고 AI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소변검사 데이터들은 케미칼 리액션을 가지고 만든 굉장히 벌키한 데이터고 소변검사 결과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뒤에 넣어놨는데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요 마킹해 놓은 PT가 아닌 다른 PT네요. 예를 들면 프로테인 60ms에 얘가 1000g per 리터인데 얘는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20 이상이면 이건 유로빌리노겐이고 프로테인 60ms에 8.5g 이상이면은 없죠. 요 두 개가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 섞어서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이런 류의 데이터들은 이상 있음, 없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써요. 그러면 데이터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측정 SOP가 달랐다. 당연히 못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혈압을 누워서 쟀고 어떤 사람은 혈압을 서서 쟀고 어떤 사람은 혈압을 앉아서 쟀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쟀고 그러면
당연히 그 데이터들은 서로 호환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진하는 표준 프로토콜 배운 적 없잖아요. 없죠? 저도 안 배웠거든요. 저도 그냥 제가 진료하면서 제가 만들었지. 이제 ISO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끼리 한 맥진 데이터는 당연히 표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데이터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영상 AI에서 영상학만 미친 듯이 날아다니고 있고 병리학은 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의학에는 아날로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끝이에요. 찍으면 다이콤. 근데 병리학은 병리 조직을 티슈를 떼내는 순간부터 에러가 생기고 그거를 H&E 염색하면서 또 에러가 생기고 그 염색을 할 때마다 염색값이 다 다르거든요. 색상값이 다 틀려요. 각 장비마다 다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에러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예전엔 없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없었지만 CRM이라고 해서 그 표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물질을 대놓고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교정을 안 해주면 사실은 측정 값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다 표준 물질 가지고 교정을 해요. 근데 병리학은 교정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데이터 간의 베리에이션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똑같은 영상 AI인 것처럼 보여도 AI 시대의 데이터 퀄리티가 완전히 수준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의학도 지금은 개개인 한의사가 잘하는 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데이터 싸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관홍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도한이 있고 어쩌고 하니까 나는 음호라고 봐서 지백지황환을 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보다 한 20년 전에 20년 좀 너무했다. 10년 전에 해서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중국인데 중국에서 북경중이대 남경중이대 여기서 차트 10만 건 20만 건 학습해가지고 AI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논문 되게 많이 나오고 서비스도 했거든요. 근데 다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차트를 엄청 많이 학습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여러 한의사의 차트를 학습할수록 교과서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개인 간의 베리에이션은 노이즈로 사라지고 개인들의 공통점이 남겠죠. 공통점이 뭐가 남겠어요? 교과서밖에 안 남아요. 그럴 바에는 엑스퍼트 시스템 쓰지. 왜?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측정한 값 그 자체를 놓는 게 아니라 혀 사진을 놓고 얼굴 사진을 놓고 맥을 기기로 측정한 걸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부맥이라고 썼고 내가 봤을 때 다몽설이라고 썼고 내가 봤을 때 관홍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렇게 쓰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선입견으로 보자마자 저 사람 음어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음어와 관련된 것만 물어봤고 음어와 관련된 것만 차팅에 기록해놔요. 그래서 제가 임상이었던 시절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차트는 제가 부원장으로 갔을 때 원장이 써놓은 차트든 제가 대진을 맡겼을 때 부원장이나 대진원장이 써놓은 차트든 환자랑 얘기한 걸 자연어로 그대로 써놓은 차트를 제일 좋아했어요. 거기에는 원장의 선입견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물어본 거 저 사람이 얘기한 거 그냥 습관처럼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고마워요. 내가 다시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본인의 선입견으로 이 사람이 관홍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약을 써놓은 거와 대치되는 걸 차트에 기록하는 원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교과서랑 뻔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트 죽으라고 학습해봤자 교과서밖에 안 나와요. 그럴 거면 그냥 교과서 가지고 엑스퍼트 시스템 만드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의 편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측정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기 측정 값들이 필요한 거예요. 소변검사 쓸 수 없다는 거 아까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AI 레디데이터가 가져야 되는 요건 3개가 있어요. 3C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클리어 라이네이지,
리니지 뭐 이렇게 뭐 발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밸리데이션인데 이거는 데이터가 추적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측정값이 관련 표준하고 일치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맥이라고 얘기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네가 부맥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쟀을 때 침맥이면 어쩔 건데. 그럼 부맥의 정의가 뭐예요? 막 눌렀을 때 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게 부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맥이 가장 선명하게 뜨는 위치가 높은 부중침에서 9단계로 나눴을 때 위에 3개 있을 때를 부맥이라고 고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요 뒤에 있을 건데 거기까지 갔다 올까 말까. 한 장밖에 안 넣어놨구나. 자, 감기의 대표적인 맥이 뭐예요? 북인맥이죠. 감기에 우리 맥박수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그 다음에 말초혈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확장돼요. 열 오르면서. 근데 초기에는 수축해요. 추워서. 체온을 뺏기기 싫어서. 그렇죠? 그러면 순환저항 어때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심장은 계속 미친 듯이 뿜어대는데 순환저항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은 팽창해요. 혈관이 팽창하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만 눌러도 손끝에 느껴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혈관이 탄성 한계까지 부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꼈을 때 그 혈관에 심장 박동이 뛸 때마다 느껴지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겠죠. 탄성 한계까지 도달한 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걸 부긴맥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저거 단백질 얘기할 때 얘기 드렸었는데 혈액량이 적어요.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액의 양이 애초에 적어. 그럼 어때요? 혈관이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축해야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안 잡히겠죠. 더 깊게 눌러야만 잡히겠죠. 그럼 이제 부맥하고 침맥이 뭔지 알겠죠. 어찌 되었건 그 순간에 혈관 내에 차 있는 혈액의 양이에요. 혈액의 양이 많다면 조금만 눌렀을 때 느껴질 거고 혈액의 양이 적어져서 혈관이 줄어들어 있다면 강하게 눌러야만 느껴져요. 근데 그때 혈관의 탄성이 떨어져 있으면 혈관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으면 긴이나 현이나 노나 이런 류의 맥이 보일 거고 혈관이 탄성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유나 약이나 세나 한 맥이 되겠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그거 관련해 동물 실험하고 있는 건데 논문 못 쓰고 있어요.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원래 데이터 좀 길게는 내과학회 때 발표했었던 건데 개를 대상으로 120에 80, 우리 120에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혈압, 정상 혈압을. 3가지의 120에 80을 만든 거예요. 하나는 강심제를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 상태에서 혈관 확장제를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팽창해 있는 120에 80이 만들어지겠죠. 반대도 만들 수 있겠죠. 베타 차단제를 주든지 해서 심박출량을 줄여요. 그 다음에 혈관 수축제를 줘요. 그러면 혈류량이 줄어든 120에 80을 만들 수 있겠죠. 그 2개를 맥진을 하고 초음파로 측정하고 혈압을 재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침맥이 뭐였구나, 부맥이 뭐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했던 건데 만약에 혈류량이 적은 120에 80이면 어때요? 혈압은 정상이지만 우리 티슈가 원하는 건 뭐예요? 티슈가 원하는 게 혈압이에요? 아니죠. 티슈가 원하는 건 산소와 혈당이에요. 그쵸? 티슈가 원하는 산소와 혈당을 주기 위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혈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항상 피곤하고 기운 없겠죠.
이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반대로 혈류량이 늘어난 120에 80이면 어때요? 나머지는 별로 문제 안 생겨요. 부종 하나 생기겠죠? 두 번째 뭐 생길 것 같아요? 같이 엮여 있는 건데 신장이 엄청나게 고생해요. 단위 시간당 처리해야 할 혈액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을 조절한답시고 혈관확장제 줬을 때 갑자기 확 부종 오는 사람들이나 신장이 되게 빠르게 망가진, 혈압이 높아서 신장이 망가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혈압이 높아도 당연히 망가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장 입장에서는 시간당 본인이 처리해야 할 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현대의 혈압 측정에서는 유량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120에 80이에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부침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량을 관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측정한 맥진의 값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문진을 뭘 물어봐야 할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아무튼 그리고 데이터의 상호운연성을 위해서 이거 어려우시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잘 정의하고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고 문서화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예를 들면 맥을 측정했다면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서 측정을 했고 이 사람의 병리적 상태는 뭐였고 이 사람의 혈류학적 파라미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정보가 사실 다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안 들어와 주면 아까 밥 먹고 몇 시간 지났는지를 적지 않고 설태를 측정한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아침에 설태를 칫솔로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설태를 측정한 거랑 똑같다고요. 데이터로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같이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같이 기록하려면 측정하는 전문가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일이 필요 없게 SOP를 되게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문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문진할 때는 측정된 결과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의 주관적 판단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판단에 대한 훈련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몽설이 뭔지 도판으로 배운 적 있어요? 이미지 가지고 배운 적 있어요? 없죠. 글로 배웠죠. 그러니까 요 뒤에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였냐면 한의사 10명 각 학회에게 추천받은 전문가예요. 나름 추천받은 전문가 한의사 10명한테 2,000장의 그 설진 이미지를 주고 5번 반복 측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반복 정확도가 0.6을 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우연히 맞출 확률보다 0.6, 60% 더 높은 확률로 맞춘 사람이 한 명, 2명은 0.3몇이에요. 우연보단 낮지만 결코 여러분들의 반복 정확도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설진만 얘기할 게 아니라서 뺐나 보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진단학회에 제가 기술이전을 아예 무상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반복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반복 정확도가 없는 사람들, 이건 유전이에요. 그냥 시각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카메라로 찍고 포토샵으로 클릭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다몽설인데 다음날 똑같은 사진 주면 단백설인데 다음날 똑같은 사진 주면 홍강설인데 이래요. 그냥 본인 눈이 구려서 그런 거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맥진 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끝에 있는 센서의 밀도가 10배 이상 차이 나요.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그래서 그냥 나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장비 쓰세요. 훈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유전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장비를 쓰고 되는 사람이라도 장비를 쓰는 게 좋아요. 왜? 인간의 감각은 너무나도 주관적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진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사용한 용어랑 환자가 사용한 용어 간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화 잘 되세요라고 물었는데 환자는 저 매일매일 화장실 가요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예, 소화 잘 돼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환자는 예, 저는 돌아서자마자 바로 배가 고프니까 소화 잘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환자는 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번도 배탈 난 적이 없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소화 잘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위를 많이 타세요? 추위를 많이 타세요? 라고 물었는데 환자는 저는 여름에는 너무 땀이 많아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위를 많이 타요. 라고 생각하고 전 더위를 많이 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겨울은 괜찮으세요? 이상한데? 라고 물어보면 저 추운 거 정말 못 참아요. 손발 너무 시려가지고 장갑 이런 거 두꺼운 거 끼고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해요. 환자 이상한데 싶어서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본 추위를 타세요? 더위를 타세요는 추위를 견디는 능력, 더위를 견디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를 묻고 싶었는데 환자가 대답한 거는 발한량을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하지 않게 설문문항을 만들어서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위가 없는 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진 같은 경우도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설진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컬러 차트를 붙여놓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측정할 때마다 측정 값이 달라져요.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색하고 여기선 거의 같아 보이네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똑같은 거 이렇게 여러 번 찍어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색깔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그게 자동으로 카메라가 색상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래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중앙값을 회색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노출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걸 다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측정된 혀를 색상을 다시 다 보정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였던 3명의 환자의 혀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이 사진이랑 전혀 다르죠. 이 사진이 이 가운데 있는 혀 사진이고 이 사진이 제일 오른쪽 혀 사진이거든요. 전혀 다르죠. 색상을 보정하기 전하고 후가 이렇게 달라요. 물론 얘는 이제 PT니까 또 달라요.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교정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설진을 하시고 카메라에 찍어 놓고 환자에게서 내가 찍은 사진과 내 모니터에 찍은 사진을 일치시키고 싶으시면 그거는 모니터 보정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이거 혹시 오른쪽 왼쪽 구분되세요? 구분하실 수 있는 사람은 시각 능력이 좀 좋은 사람. 이게 약간 더 어두운 거 느껴지세요? 이 여자의 혀 색상이 남자보다 살짝 더 밝아요. 저희 이거 건강검진 측정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여자의 혀색이 남자보다 더 밝고요.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물을 더 자주 마셔요. 구갈은 더 심해요.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었는데 하여튼 그 3가지 파라미터였는데 그 3가지 파라미터가 각각 다 달라요. 우리가 구갈이 심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열증이라고 하죠. 혀가 붉으면 열증이라고 하죠. 근데 표준치를 구해보면 여자들이 혀는 더 밝은데 덜 붉어요. 덜 붉은데 구갈은 더 심해요. 왜 그럴까요?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해요. 여자가 헤모글로빈 수가 적어요. 당연히 밝겠죠. 그쵸? 여자가 총 혈액량이 적어요. 체수 분량이 적어요. 똑같이 호흡으로 우리가 물을 가장 많이 잃는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하고 땀으로 잃어요. 땀은 특별히 안 흘린다고 했을 때 호흡으로 잃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1리터를 잃었을 때 남자가 1리터 잃은 것과 여자가 1리터 잃은 게 퍼센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더 자주 수분을 보충해줘야 돼요. 그러면 물 마시는 횟수를 가지고 뭐 하루에 뭐 몇 회 몇 리터 이상이면 열증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를 보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혀의 색상이 얼마 이상이면 열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남녀를 보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데이터셋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작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13,000명의 한의사의 디테일하게 가면은 70개 파라미터인데 13종의 데이터셋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한의학 생체 지표는 레퍼런스 데이터셋이 없어요. 여러분이 골밀도를 재요. 골밀도를 재면 골밀도가 내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아요? 표준도판에 비교하니까 아는 거예요. 40대 남성의 평균 골밀도는 얼마야가 있는데 내가 거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골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골밀도가 낮은지 높은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정상인의 예를 들면 맥바르기를 알고 싶으면 정상인의 40대 여성의 맥바르기 레퍼런스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측정한 환자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상인의 성인 남성의 설체 색상 평균 이거 뒤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연령에 따라서 점점 더 설색이 어두워지거든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생각하셔도. 그래서 그 연령 보정 안 하면 또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 음어가 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남녀로 봤을 때 밝아지네요. 죄송해요. 밝아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밝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맥바르기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빠른 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한혈에 따라서도 한증 환자들이 확실히 맥이 조금 더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레퍼런스 데이터셋이 성별, 연령별, 체질별, 연령 구간별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서 내 환자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대비 뭐 상위 몇 프로다, 하위 몇 프로다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대신 그 조건은 뭐다? 같은 프로토콜로 측정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다른 프로토콜로 측정하면 당연히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작업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홍을 측정하는데 대체 어디를 관골로 해야 되지? 우린 대충 찍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컬러를 어디로 잡아야 되지? 만약에 이 황정민 배우라고 하면 얼굴 전체 평균 대비 뭐 관골의 색깔을 잡아야 되나? 관골은 제일 볼록한 데를 잡아야 되나? 볼록한 데서 살짝 아래를 잡아야 되나? 예를 들면은 이 부위 A 정도를 레퍼런스 컬러로 뽑았다고 쳐봐요. 노멀 스킨이 여기에요. 여기 색깔값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부위를 여기를 뽑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런 디퍼런스가 나와요. RGB에서 R 값의 차이는 25고 LAB에서 A 값의 차이는 2.5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레퍼런스 컬러를 여기서 뽑는다? 그러면 노멀 스킨 컬러가 얘예요. 그러면 RGB의 R 값의 디퍼런스는 없어요. LAB에서는 9예요. 그러면 RGB 쓸 건지 LAB 쓸 건지 노멀 컬러를 어디로 잡을 건지 그다음 관골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의 피부색 측정할 때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글로벌 스탠다드 겨드랑이 안쪽에서 합니다. 왜? 햇빛에 가장 변성이 되지 않았고 뭔가 바르지도 않고 뭔가 영양이 제일 적어서 가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겨드랑이 안쪽에서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도 있겠죠. 피부색의 노멀 톤은 그걸 따라가기로 하고 관골은
그러면 대체 어디가 관골이었을까? 왜 음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음허한 사람들, 이제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탈수 환자들이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음허랑 만성 탈수랑 되게 유사한데, 실제 기술해 놓은 거 보면 되게 유사해요. 그 사람들이 대체 왜 관골에 그 충혈이 올까? 관골 부위에 뭔가 모세혈관이 밖으로 더 많이 나와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경험적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특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냥 한의학에서 바로 측정 프로토콜로 가기 되게 힘들어요. 중간에 그걸 생리학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측정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 요거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되는데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이즈 레벨이 좀 적으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은 노이즈 레벨이 없으면 한 뭐 5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면 예를 들면 퍼포먼스가 뭐 엄청 좋게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디멘전의 개수인데 디멘전의 개수는 변수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키, 몸무게, 이렇게 쭉 할 때 그런 각각의 파라미터를 디멘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노이즈 레벨이 늘면 늘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지는데 그 디멘전의 개수가 많을수록 노이즈 레벨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한의학은요, 되게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측정 변수 가지고 하나의 질병을 정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 개의 차원 변수를 합성해가지고 하나의 진단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레벨에 되게 민감한 학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넘어온 이유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단위, 용어, 그 다음에 우리 측정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 측정의 에러가 저 사람의 생리적 변화의 범위보다 크면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 측정의 정확도는 저 사람의 생리적 변이 범위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10분의 1 이상 작아야 돼요. 반대로 이 사람의 생리적 베리에이션에 비해서 내 측정 오차가 되게 적다면 측정 프로토콜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강의할 때 농담적으로 하는 얘기가 양방 데이터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양방에서 병리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죽은 사람이랑 산 사람이랑 똑같이 나와요. 엑스레이, CT, MRI, 혈액검사 방금 죽여놓고 측정해도 똑같아요. 다른 거 뭐 있어요? 심전도 뇌파. 양방에서 심전도 뇌파 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베리에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는 데이터만 진단 항목으로 쓰거든요. 측정 프로토콜에 문제가 생겨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 안정적이니까. 근데 한의사들은 반대로 되게 측정 오차가 큰 것들을 썸을 계속 해가면서 그 안에서 여기서 놓친 거 여기서 찾고 여기서 놓친 거 여기서 찾고 해가지고 찾으려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요건 넘어가고,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관홍을 측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관골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스탠다드 부위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조명 조건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혹시 이거 좀 너무 밝다. 핸드폰으로 해볼게.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조명이 여기 있을 때 여기가 더 밝아 보여요. 당연히. 그쵸? 얘가 이렇게 가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조명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측정값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간접 조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굴색을 찍고 싶든 혀색을 찍고 싶든 무슨 색을 찍든 무조건 간접 조명해야 되고요. 또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얼굴 사진을 찍어요. 요 뒤에 있어요. 사실 저 프로토콜 안에 들어있는데
근데 내 주변에 까만 게 있어요. 이 얼굴 색 어떻게 돼요? 까매지는 거 보이세요,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괜히 연예인들이 밑에 하얀 이 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측정 부위의 색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으면 회색 아니면 30cm 이상 이격시켜야 돼요. 내가 측정하고 싶은 부위로부터 어떤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30cm 이상 이격시켜야만 색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소변색을 측정한다고 해봐요. 전 남자라서 몰랐어요. 여자들은 자기 소변색을 볼 일이 없다는 걸. 남자들은 맨날 소변 볼 때마다 자기 소변 줄기의 색을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인지 항상 알아요. 근데 여자들은 누를 때 내릴 때 돌아보지 않으면 볼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소변색도 마찬가지죠. 그 1cm를 쌓아놓고 소변색 본 거랑 요렇게 많이 한 거랑 이게 더 당연히 색이 진해 보이겠죠. 그러면 소변색을 직경이 얼마짜리 이거에다 넣고 측정할 건지에 따라서 소변색의 측정값은 달라지는 거예요. 얘를 표준화시키지 않으면 측정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디하이드레이션 관련된 컬러 차트인데 이제 요런 컬러 차트가 이제 한의 쪽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13,000명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5개의 한방병원에서 5년 동안 데이터 측정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원본 데이터들까지 싹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MBig이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사실 오늘 하시는 거는 이제 몇 개만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표준 SOP들, 그 다음에 그 SOP로 측정된 데이터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각각의 컬럼명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취 측정 같은 경우는 황화수소 농도하고 메틸메캅탄이라고 하는 2개의 측정만 했어요.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구취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황화수소는 대표적으로 썩은 냄새 나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비린내라고 얘기하는 걸 그 의미하는 색상도 그 항목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생성되는 생물학적 기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전날 뭐까지 금식시켜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소변 측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하고 컬러 차트 여기 넣어서 가장 투명한 거 측정해라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레퍼런스 컬러 바고요. 얘를 넣고 봤을 때 가장 투명하게 보이는 색이 소변색이랑 같은 색인 거죠. 저희 종이컵이랑 저거 비색표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할 일은 여기서 하긴 좀 그럴 거고. 맥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표준 SOP 여기 있으니까 좀 이따 실습하실 때 따라 해보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8분이나 지났네요. 없으시면 실제로 해보시면서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옆에 있으면서 해볼게요.